토요일 아침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베란다에서 이순자는 정성스럽게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73세의 그녀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32년간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베테랑이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진실의 사냥개 순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범죄자들의 교묘한 거짓말과 위장술을 단번에 간파하는 특별한 능력 때문이었죠. 은퇴한 지 8년이 지났지만 그 날카로운 직감만은 전혀 둔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순자를 괴롭히는 것은 흉악범이 아니라 바로 며느리 서미영이었습니다. 뿌연 물방울이 잎사귀 위에 맺히는 것을 바라보며 순자는 복잡한 심정에 잠겨 있었어요. 미영과의 첫 만남은 3년 전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들 이준수가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날이었죠. 어머니,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수의 음성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나이는 준수보다 2살 많고 이혼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걱정이 앞섰어요. 준수는 연애 경험이 부족하고 특히 여성의 진심을 파악하는데 서툰 편이었거든요. 38세가 되도록 변변한 연애 한 번 못 해본 아들이 갑자기 결혼 얘기까지 꺼내니 순자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 후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일식집에서 미영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준수가 특별히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며 예약까지 해둔 자리였어요. 순자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고 나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레스토랑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입구로 한 여성이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165cm의 균형 잡힌 키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윤기 나는 갈색 머리카락.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었지만 세련된 얼굴 라인이 돋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품격이 있어 보였어요. 어머님, 드디어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평소 준수가 어머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계시는지 늘 들어왔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적당한 높낮이에 정중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이 드는 말투였어요. 순자는 본능적으로 미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 변화, 손동작, 말투의 변화, 시선 처리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32년간 수많은 용의자들을 신문하며 체득한 습관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해온 것처럼 흠잡을 데가 없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순자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순자와 준수 그리고 미영 3사람이 디귿자형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순자가 드시기 좋을 만한 메뉴를 추천하고 음료를 따라드리는 것은 물론 반찬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교양도 있어 보였으며 순자에 대한 배려까지 완벽했습니다. 준수는 옆에서 연신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2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영이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전 남편을 잃은 아픔이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 있어서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거든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눈물이 진짜로 글썽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혼자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준수 씨를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슬픔이 배어나는 표정이었고
음성에도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미영의 감정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어색함도 감지했습니다. 뭔가 치밀하게 계산된 느낌이야.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너무 완벽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다고. 32년 수사관 경험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진실의 사냥개 순자의 촉이 미세하게 움틈거리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수는 운전하면서 계속 미영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 품격 있고 따뜻한 사람은 처음 만나봤어요. 순자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응, 좋은 사람 같아 보이긴 한다. 하지만 준수야, 결혼은 평생의 큰일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준수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미영 씨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 마음이. 준수가 핸들을 꽉 쥐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왜 항상 이러세요?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벌써 의심부터 하시고. 그거 완전히 직업병 아니에요? 준수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저는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싶어요. 어머니도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격한 반응에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순자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상의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순자는 몇 번 더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현했지만 준수의 반응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의심병, 직업병이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결국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영은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명절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오고 순자가 몸이 아플 때면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준수도 결혼 후 훨씬 밝아지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순자도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미영에 대한 미묘한 의구심만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었어요. 특히 미영의 소비 패턴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갔습니다. 준수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명품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현하면 준수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한테 부담 안 준다고 해요라며 아내를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피곤해 보였고 잔업과 야근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순자는 그 모든 것이 미영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 톤이 묘하게 들뜬 기분이 느껴졌고 뭔가 흥분한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어머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3년간 알고 지낸 미영이 이런 제안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시간을 보내자고? 네. 근교로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평소에 어머님께 효도를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아서요. 어떠세요? 목소리에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가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며느리의 선의를 무작정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글쎄, 굳이 나갈 필요는. 어머님, 제발이요. 저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바람 좀 쐬고 싶어요. 같이 가주세요. 결국 순자는 마지못해 승낙하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안한 청바지에 니트 카디건, 그리고 걷기 편한 스니커즈를 신었어요. 30분 후 아파트 앞에서
클렉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미영의 흰색 BMW SUV가 서 있었어요. 준수가 결혼 준비할 때 무리해서 사준 차였습니다. 당시 순자는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만류했지만 준수가 미영이가 좋아해요라며 고집을 부렸던 기억이 났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면서도 왠지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오늘 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진한 톰포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영은 브랜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서 표정을 읽기 어려웠어요. 어머님, 안전벨트 매세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평소보다 과하게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지만 조수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차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 시내 중심가를 통과해 교회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라디오 볼륨을 크게 키우고 운전대를 잡은 채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모습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일부러 즐거운 척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갑자기 드라이브는 왜 가자고 한 거니? 평소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니? 순자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에이, 어머님도. 며느리가 가끔 효도 좀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캐물으세요? 그냥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머님과 함께 바람 쐬고 싶었어요.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순자의 귀에는 준비된 답변처럼 들렸어요. 미영은 계속 운전에 집중하는 척하며 순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주변 풍경이 점점 한적해지고 인가도 드물어졌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30분 정도 달렸을까 미영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다세대 주택 말이에요. 요즘도 임대 수입 잘 들어와요? 결국 이 이야기구나. 순자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그럭저럭이지. 부럽네요, 정말. 어머님은 노후 걱정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준수도 그런 점에서는 정말 복받은 거죠. 순자의 재산을 두고 하는 말이 불쾌했어요. 마치 준수가 순자의 돈 덕분에 편하게 산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순자는 결혼 후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한 푼도 도움을 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영의 과소비 때문에 준수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자립심 강한 아이야. 자기 일은 자기가 다 해결하고. 순자의 차가운 대답에 미영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알아요, 어머님.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형편이 좀 빠듯해요. 차 할부금도 있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준수 월급만으로는 정말 버티기 힘들거든요. 점점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결혼할 때 좀 더 도움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이제는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는군요. 순자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라디오에서만 시끄러운 음악이 계속 나왔습니다. 국도는 점점 더 외지고 인적이 드물어졌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차는 산 쪽으로 계속 향했어요. 왼쪽으로는 절벽 아래 깊은 계곡이, 오른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감탄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순자의 핸드백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준수였어요. 토요일인데 이른 시간에 전화라니 뭔가 급한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순자의 목소리를 들은 미영이
백미러로 순자를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준수 씨네요? 지금 어머님과 드라이브 중이라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준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거칠고 다급하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준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고 마치 생사가 걸린 상황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어요. 32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며 쌓인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위험의 중심에 바로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혹시 서미영이랑 같이 있어요? 준수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응, 그런데 왜 그래? 무슨 일? 엄마, 제 말 잘 들어요. 지금 즉시 그 차에서 나오세요. 아무 질문 말고 당장 뛰어내리라고요. 준수가 거의 절규하는 수준으로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평생 아들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나 나올 법한 절박함이었습니다. 준수야, 대체 무슨... 엄마,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차에서 내려요. 수화기 너머로 준수가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모든 것이 슬로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운전석의 미영을 바라봤어요. 미영은 여전히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턱선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도 평소보다 훨씬 꽉 쥐고 있었어요. 가장 이상한 건 미영이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 준수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궁금해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 짧은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드라이브 제안, 평소와 다른 미영의 들뜬 태도, 노골적인 재산 이야기, 그리고 준수의 공포에 질린 절규. 순자는 32년 수사관 경험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위험의 원인이 바로 옆에 앉아 운전하고 있는 며느리라는 사실을요. 순자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수는 거짓말을 모르는 정직한 아이였어요. 그런 아들이 저렇게 울면서 차에서 뛰어내리라고 소리쳤다는 것은 정말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수석 창문 너머로 바깥 풍경을 살펴봤습니다. 차는 시속 8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도로 옆으로는 가드레일도 없이 바로 경사진 언덕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풀과 관목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속도로 뛰어내린다면 분명히 크게 다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순자는 이상하게도 차 안에 계속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차의 목적지는 절대 평범한 드라이브가 아닐 거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쉰 다음 조용히 안전벨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안전벨트가 풀리는 소리에 미영의 고개가 번개처럼 순자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눈이 크게 놀란 것이 보였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감미로운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긴장된 톤이었어요. 순자는 대답 대신
조수석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영이 기겁하며 소리쳤어요. 미친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미영은 차를 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문을 확 열자 거센 바람이 차 안으로 휘몰아쳤습니다. 안 돼요. 미영의 비명을 뒤로하고 순자는 풀밭을 향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세상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어요. 등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옆구리로 몸이 계속 굴러갔습니다. 거친 돌과 나뭇가지들이 온몸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입안에는 흙맛이 가득했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에 큰 바위에 부딪히며 멈춰섰을 때 순자는 의식이 몽롱해졌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흰색 BMW가 한참 서성이다가 다시 속도를 내며 굽은 도로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순자가 다쳤는지 확인하거나 119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정신만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찢어진 카디건 소매로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으며 생각했어요. 다행히 뼈가 부러진 곳은 없는 것 같았지만 왼쪽 발목과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순자는 풀밭에 주저앉아 텅 빈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태우고 있던 차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며느리 서미영은 순자를 이 외진 곳에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순자를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치게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 다른 계획을 실행하려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를 악물며 사라져간 차의 방향을 응시했어요.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먼저 시작한 게임이니까 내가 끝까지 상대해주마. 분노보다는 차가운 결의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32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범죄자들과 맞선 경험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하늘은 아이러니하게도 맑고 청명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순자의 마음에는 복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멀리서 느릿느릿 다가오는 경운기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아 팔을 흔들었습니다. 경운기를 몰던 70대 남성이 순자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차를 세웠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치셨어요? 혈투와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순자의 모습을 보고 경악한 표정이었어요. 넘어져서 이렇게 됐어요. 죄송한데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핸드폰이 고장 났거든요. 순자는 최대한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도 없고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빨리 병원에 가서 아들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선량한 그분은 순자의 아들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곧이어 119 구급차까지 불러주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순자는 이미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상태였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순자를 들것에 옮기며 상처 부위를 확인했어요. 어르신, 의식은 괜찮으신가요?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발목하고 어깨 쪽이 많이 아파요. 하지만 정신은 멀쩡합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전부터 미영의 소비 패턴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준수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명품들, 매월 늘어나는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하소연들. 그때마다 순자가 우려를 표했지만 준수는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라며 아내를 두둔했었죠.
35분 후 구급차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순자를 검사실로 옮기는 동안 복도에서 누군가 순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준수였습니다. 아들은 병원 복도를 뛰어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큰 부상은 없으시죠?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아들이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뼈는 안 부러진 것 같아. 그런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 전화는 뭐였어? 준수의 얼굴이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오늘 오전에 회사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아들은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누군지 모르는 남자가 서미영 씨 남편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갑자기 협박을 시작하더라고요. 협박? 네. 서미영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했어요.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준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려 12억이라고 하더라고요. 12억?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자까지 합쳐진 금액이래요. 처음에는 6억 정도였다가 복리로 불어나서 지금은 12억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준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고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비웃으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내 아내가 지금 너희 엄마 모시고 드라이브 간 거 알고 있지? 오늘 그 다세대 주택 담보로 돈 받아낼 거니까 순순히 넘어가라. 만약 거부하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어요.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급하게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미영이 같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흐느끼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제 전화를 받지 못했거나 제 말을 믿지 않으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순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미영은 처음부터 순자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어요. 만약 순자가 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외딴 산 속에서 억지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거나 아니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의사가 다가와서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다행히 골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좌측 발목 염좌와 우측 어깨 타박상이 심해서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순자가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졌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서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놀란 사람처럼 큰 눈을 뜨고 순자에게 달려왔어요. 연기치고는 수준급이었습니다. 세상에, 왜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리신 거예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걱정하는 척하는 모습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미영을 쳐다봤습니다. 순자의 차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미영은 타겟을 준수로 바꿨어요. 준수 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해주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소리 지르시면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와 준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뛰어내리신 걸 보고도 그냥 가버린 거예요? 119 신고도 안 하고? 그건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당신한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수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경황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머리도 단정하고 화장도 새로 하고 오셨어요? 쇼핑센터라도 들렀다 온 건 아니죠?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준수의 대답에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순자는 이 끔찍한 연극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자 미영과 준수의 시선이 동시에 집중되었습니다. 미영아.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또렷했어요. 작년에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 뭐였는지 기억하니? 미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이 위험해 보여서 걱정된다고 최신형으로 달아준 그것 말이야. 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블랙박스요. 그 한마디에 미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방금 전까지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거기에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다 기록되어 있겠지? 내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뛰어내린 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순자의 말이 계속될수록 미영은 더욱 작아졌어요. 전부 다 찍혀 있을 거야. 완벽한 침묵이 병실을 감쌌습니다. 미영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떨리는 입술로 순자와 준수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2년간 수많은 범죄자들을 굴복시켜온 순자의 마지막 한 방이었어요. 그 완벽했던 가면이 블랙박스라는 단어 하나에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미영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더 이상 변명이나 연기를 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착히 내놔요. 준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남편으로서의 애정이나 미련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배신당한 분노와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어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BMW 키를 꺼내 준수에게 건넸습니다. 준수는 그 키를 받아들며 순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직접 가서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준수가 병실을 나간 후 방 안에는 순자와 미영만이 남았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그런 미영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아껴왔던 이 여자가 대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걸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건가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묻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어요. 1시간 20분 후 준수가 노트북과 작은 SD카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미영은 아들이 들어오자 몸을 더욱 움츠렸어요. 준수는 미영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순자의 침대 옆 테이블에 노트북을 설치했습니다. 엄마, 같이 확인해 보세요. 순자는 긴장한 마음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영상은 오늘 아침 미영이 순자를 태우러 온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드라이브 영상 같았어요. 하지만 15분 정도 지나자 미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한 거지? 그 늙은이가 만만한 상대가 아닐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일단 외진 곳으로 데려가서 설득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써야죠.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어요. 바다는 좋은 장소잖아요. 사고로 위장하기에는 안성맞춤이고요.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며느리가 하는 말인가요? 그 상냥하고 예의 바르던 미영이 이렇게 잔혹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그 다세대 주택만 손에 넣으면 우리 빚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맞아요. 시세가 18억은 좋게 될 거예요. 우리 빚 갚고도 충분히 남을 거고요. 통화가 끝난 후에도 미영의 독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고집센 할머니야.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면서 뭐하러 그렇게 재산을 꼭꼭 숨겨두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차피 나이도 많으신데 좋은 일에 쓰시지. 우리한테 물려주시면 되잖아. 영상 속에서 순자가 차에 탔고 그 후의 대화들도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자가 차에서 뛰어내린 후 미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그대로 떠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준수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맹세했던 아내가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준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영을 바라봤어요. 이제 할 말이 있어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순자와 준수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연기였습니다. 준수 씨, 저건 정말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협박당한 거라고요. 입 다물어요. 준수의 목에서 나온 차가운 명령에 미영이 움찔했어요. 평생 욕설 한 번 하지 않던 온순한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그 영상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내 두 눈으로 봤어요. 당신 입으로 산에서 사고로 위장하겠다고 말하는 걸 내 두 귀로 들었다고요. 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순자가 재빨리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수야, 진정해. 저런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필요는 없어. 순자의 제지로 간신히 이성을 되찾은 준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모든 것을 들킨 미영은 이제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순자에게 기어오듯 다가왔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빚 때문에 정신이 나가서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미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본 이상 그 어떤 연기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준수 씨 제발이요. 우리 이혼하면 안 돼요. 제가 앞으로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하지만 준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늘 밤 당신은 집에서 나가세요. 내가 돌아갈 때까지 짐 다 싸서 나가 있어요. 준수 씨,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제부터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준수의 단호한 태도에 미영은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결국 일어나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로 사라져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순자와 준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준수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모든 물건을 조사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부터 화장대 서랍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준수가 순자의 병실을 찾았을 때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들 좀 봐주세요. 준수가 건넨 것은 온갖 종류의 대출 서류와 카드 명세서들이었어요. 제1금융권부터 시작해서 저축은행, 캐피털, 심지어 사금융까지 안 빌린 곳이 없었습니다. 명세서를 하나씩 넘겨볼 때마다 순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명품 가방 구입비,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 해외여행비, 성형외과 비용까지 총액이 얼마나 돼? 순자가 물었습니다. 대부업체 12억을 제외하고도 5억 원 정도 더 있어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 모두 이런 곳에 쓰였던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영의 방에서 발견된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순자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보유재산 목록까지. 이건 뭐야?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어요, 엄마. 미영이가 저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어머니 재산을 노린 거였던 거예요.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전 그 따뜻했던 첫 만남부터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순자는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병원에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순자와 준수는 함께 준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한복판에 미영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제의 절망적인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순자와 준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왔네요? 목소리도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애원하거나 사과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짐은 쌌어? 준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짐? 왜 제가 나가야 해요? 미영이 당당하게 되물었어요. 여기는 제 집이기도 하거든요. 법적으로 말이에요. 순자는 미영의 변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용서를 빌던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다니요.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 심하시네요. 며느리가 잠깐 실수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실수? 준수가 황당하다는 듯이 웃었어요. 살인 시도를 실수라고 해요? 살인 시도라니 그냥 협박용이었어요. 정말로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요. 미영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게 준수 때문이에요.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받아오는 월급으로 어떻게 살라고 해요? 제 친구들은 다 좋은 거 쓰고 좋은 데서 놀고 하는데 저만 초라하게 살라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돈도 그렇게 많으시면서 며느리 좀 도와주시지 그랬어요. 그 다세대 주택 하나만 팔아도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을 텐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구세요? 순자는 말없이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영이 쏟아내는 모든 원망과 독설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무덤을 더 깊게 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도 나이 많으시잖아요. 언젠가는 준수한테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좀 나눠주시면 어디가 덧나요?
이런 뻔뻔한 말을 들으며 순자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분노보다는 이 여자를 완전히 끝장내야겠다는 냉정한 판단이 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듣고 있으면 귀가 썩을 것 같구나. 미영이 순자를 쏘아봤어요. 뭐요? 진실을 말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빠요? 준수야, 우리 나가자.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다. 순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정에서 이야기하면 되니까. 법정이라는 단어에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뻔뻔해도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순자와 준수는 미영이 남긴 모든 빚 증거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당연히 변호사부터 만나야지. 이런 일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해. 순자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두 사람은 곧바로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토요일이었지만 응급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상담을 담당한 변호사는 50대 후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순자들은 차에서 뛰어내린 사건부터 시작해서 블랙박스 영상, 미영의 빚 내역, 그리고 오늘 집에서 녹음한 내용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오신 분은 처음입니다. 이건 100% 승소가 보장된 사건이에요. 정말요? 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미영 씨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사기미수, 상해미수,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여러 죄목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서미영 씨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단 한 푼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숨긴 빚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죠. 그리고 이혼과는 별도로 형사 고발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범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순자는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오자 바깥 공기가 한결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손에 맡겼으니 순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되었습니다. 순자는 곧바로 자신의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덕에 지점장과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죠. 순자는 자초지종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모든 예금과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라도 미영이나 대부업자들이 순자의 정보를 이용해 재산에 손을 대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너도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너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에서 서미영의 권한을 끊고 공동명의 된 것이 있다면 즉시 분리 신청을 해라. 신용카드도 가족카드로 엮인 것이 있다면 바로 정지시키고. 한시가 급하다. 순자의 말에 준수는 정신을 차린 듯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잠시 차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까다로운 상대 바로 대부업자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들과 직접 마주치는 것은 위험하니 피하라고 했지만 순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뱀의 머리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쳐내야 하는 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순자의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준수와 함께 순자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준수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부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수의 아파트 앞에 와 있다며 당장 서미영과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집을 뒤집어 놓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준수는 겁을 먹은 듯 했지만 순자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가자 준수야. 네. 어머니 위험해요. 변호사님도. 괜찮다. 저들도 결국은 돈 받으러 온 장사꾼들일 뿐이야. 무턱대고 사람을 해치진 않아.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 부딪혀야 해결된다. 순자는 준수를 데리고 다시 그 지옥 같은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3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아들이 차에서 내리자 그들의 시선이 순자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서미영 씨 남편? 한 남자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준수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하실 말씀은 저한테 하시죠. 순자의 당당한 태도에 남자들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서미영은 어디 있어? 서미영은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돈을 받으시려면 서미영한테 직접 가보셔야 할 겁니다. 뭐, 이 아줌마가 지금 장난하나? 당신 며느리가 당신 다세대 주택 담보로 돈 갚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려준 거 아니야? 남자가 언성을 높이며 순자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으셨습니까? 당신들도 참 순진하시네요. 당신들은 지금 사기꾼의 말에 노란하고 있는 겁니다. 서미영은 우리 모두에게 사기를 쳤어요. 당신들에게는 제 재산을 담보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저에게는 제 목숨을 담보로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순자의 말에 남자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순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서미영이 당신들과 통화하며 범죄를 모의한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우리는 서미영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제 곧 경찰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선택은 당신들 몫입니다. 사기꾼 서미영의 공범으로 엮여서 경찰서 들락날락하며 조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서 당신들의 돈을 서미영한테 직접 받아내시겠습니까? 아마 그 아이 명의로 된 재산은 한 푼도 없을 테니 그 부모님이라도 찾아가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순자는 자신의 명함 지갑에서 방금 전 계약한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쪽으로 연락해 보시죠. 이제 저희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대부업자들은 순자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무언가 심각하게 상의하더니 이내 혀를 차며 자리를 떴습니다. 욕설을 중얼거리며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는 2번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공은 완벽하게 서미영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순자는 그녀가 앞으로 겪어야 할 수많은 고통의 밤들을 생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부업자들이 허망하게 돌아간 그날 밤 순자는 아들 준수와 함께 순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운전하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충격과 안도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인 얼굴로 앞만 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자 그제야 아들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아까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라고 왜 무섭지 않았겠니? 하지만 아들아, 저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는 법이란다.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평생 저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야 해.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 수 없다. 순자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30이 훌쩍 넘은 아들이었지만 순자의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지난 3년간 아무것도 몰랐고 엄마가 미영이에 대해 한마디씩 하실 때마다 저는 엄마가 편견을 갖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엄마 말을 신중하게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엄마. 순자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용기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후회하고 자책하는 건 이 모든 일이 깨끗하게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그것만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아들을 다독여 돌려보내고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부업자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서막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추악한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교양 있는 척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이순자 여사님 댁 맞으신가요? 저는 미영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사부인이었습니다. 서미영의 어머니. 순자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어머, 사부인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저희 미영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저희 애가 아주 그냥 자기 때문에 사부인께서 다치셨다고 죄송해하고 밤새 울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딸의 안부를 묻기 전에 다친 사람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그 부모의 그 딸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용건이 무엇입니까? 순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사부인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미영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를 아주 길바닥에 내쫓다시피 하셨다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가 있으세요? 준수도 너무하고요. 저희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책임을 순자와 순자의 아들에게 돌리는 그 뻔뻔함에 허탄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부인, 지금 따님께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전화하신 겁니까? 알다마다요. 애가 대부업체 빚 좀 쓴 거 가지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젊을 때 그럴 수도 있죠. 준수가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일 죄라도 지은 것처럼 몰아붙이면 어떡해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변호사와 상의하시죠. 이만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잠깐만요. 순자는 사부인이 소리치는 것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전 통화 내용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응 방안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직접 만나자고 연락이 올 것이며 절대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말이죠. 역시나 그날 저녁 미영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보다는 조금 더 점잖은 말투였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아이들 일에 어른들이 나서서 일을 키우지 말고 만나서 조용히 해결하자는 것이었죠.
그는 내일 오후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장소까지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준수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5분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호텔 로비 가장 좋은 자리에 미영의 부모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부인은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에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고 사돈어른은 값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들을 보자마자 사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사부인, 어른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이 좀 복잡했습니다.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하네요. 순자는 영혼 없는 사과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미영의 아버지였습니다. 일단 제 딸아이가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저희 딸에게 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감, 사과가 아닌 유감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듣자 하니 대부업자들까지 찾아가서 제 딸을 궁지로 몰아넣으셨다면서요? 그리고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이혼 소송에 형사 고소까지 하셨다고요?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애 인생을 아주 끝장내려고 작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준수가 옆에서 울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려는 순간 순자가 아들의 허벅지를 살짝 꼬집으며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순자들이 말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밑바닥을 확인할 때였죠. 사부인이 대화를 이어받았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면 쓰나요? 미영이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남편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돈 좀 쓴 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재산 좀 탐낸 게 뭐가 대수라고요? 남이면 몰라도 가족이잖아요. 좀 보태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순자가 본론을 꺼내자 미영의 아버지가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말했습니다. 이혼 좋습니다. 어차피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같이 살아봤자 서로 불행할 뿐이겠죠. 대신 조용히 끝냅시다. 서로 상처 주는 일 없이. 그러니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은 취하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 미영이가 그동안 준수랑 살면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파탄 책임은 준수에게도 명백히 있어요. 그러니 위자료조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우리 미영이 명의로 넘겨주시고 추가로 미영이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주시면 저희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딸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당신들 딸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예요? 당신들 딸은 사기꾼의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친 범죄자라고요. 말 조심하게. 젊은이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사돈어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라운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테이블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선명하게 녹음된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계획이 있다고요. 일단 외진 곳으로 데려가서 좋은 말로 구슬려보고 안 되면 그때는 뭐 방법이 있죠.
바다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 서미영의 교활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호텔 라운지의 클래식 음악을 뚫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지는 대부업자의 걸걸한 목소리와 정말 고집 센 할머니야 중얼거리는 미영의 혼잣말까지. 미영 부모의 얼굴이 하얗게 그리고 파랗게 변해가는 과정을 순자는 천천히 감상했습니다. 사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고 근엄하던 사돈어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파일을 정지시키고 차갑게 식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은 방금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셨지요. 이제 증거를 들으셨으니 제게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당신들의 애지중지 키운 딸의 목소리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당신들 딸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색이 된 채 순자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공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충분한 것 같군요. 앞으로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순자는 차갑까지 계산하고 나오는 길의 뒤에서 사부인이 여보하며 남편을 부르는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에게 내리는 순자가 선사한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미영의 부모를 만나고 온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미영이 순자와 준수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변호사는 팩스로 소장 사본을 보내주었고 순자는 준수와 함께 순자의 집 식탁에 앉아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영은 소장에서 자신을 완벽한 피해자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남편 이준수는 고압적이고 무능력한 가장이었으며 시어머니 이순자는 사사건건 결혼 생활에 간섭하며 인격적으로 모독했다. 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쇼핑에 의존하게 되었고 약간의 채무가 발생한 것을 빌미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공모하여 자신을 내쫓고 재산을 강탈하려 했다.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준수와 순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지분을 50%로 주장하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과 준수 명의 예금 절반을 자신에게 분할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이 여자 정말 미쳤나 봐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할 수가 있죠? 준수는 분노로 얼굴이 벌개져서 소장을 테이블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진정해라 아들아. 저쪽에서 저렇게 나올수록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다. 저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판사님 앞에서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테니까. 오히려 저 아이의 파렴치함만 증명해 줄 뿐이지. 순자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목표가 더욱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서미영이 원하는 것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으며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와야 한다는 목표 말이죠. 그날부터 순자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순자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미영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유 재산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 3억 5천만 원은 순자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마련해준 돈이었습니다.
순자는 12년 전 보험금 수령 내역과 그 돈이 순자의 계좌에 있다가 준수의 계좌로 정확히 3억 5천만 원이 이체된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았습니다. 다음은 혼수였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은 모두 순자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순자는 카드사의 요청에 3년 전 결제 영수증을 모두 재발급받았습니다. 영수증에는 순자의 이름과 카드 번호 그리고 결제한 매장의 상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미영이 타고 다니던 그 흰색 BMW 차량 역시 순자가 계약금과 선수금의 상당 부분을 보태주었습니다. 그 이체 내역서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되고 지루했습니다. 먼지 쌓인 옛 서류함을 뒤지고 오래된 통장을 찾아내고 은행과 카드사를 몇 번이나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조금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한 장 한 장 쌓여갈수록 그것은 서미영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견고한 성벽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은 순자에게 있어 일종의 복수를 준비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파일에 차곡차곡 정리하고 나니 거의 백과사전 한 권 두께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그 서류 뭉치를 들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순자의 파일을 받아든 변호사는 감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재산분할 소송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파트 보증금과 주요 혼수는 확실하게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미영 씨가 가져갈 수 있는 건 3년 동안 부부 공동으로 모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몇백만 원 정도의 예금뿐일 겁니다. 그마저도 저희가 청구할 위자료를 생각하면 오히려 돈을 뱉어내야 할 판이죠.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형사고소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어머님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서미영 씨에게 경찰 출석 요구가 발송될 겁니다. 대부업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모든 것은 서미영 씨가 주도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일치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수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사기 공범으로 엮이는 것을 피하고 싶었겠죠. 덕분에 서미영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자의 계획대로 아니 계획보다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그물이 서미영의 목을 향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경찰 조사에 응하고 죗값을 치르거나 혹은 또 다른 어리석은 발악을 하거나 어느 쪽이든 그녀의 종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이 드디어 서미영에게 출석 요구를 보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죠. 아마 지금쯤 서미영 씨는 인생 최악의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아마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려 하겠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유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순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오늘은 잔뜩 흐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서미영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순자는 그녀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마지막 발악을 할지
조용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악은 순자의 예상보다 훨씬 더 유치하고 저급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서미영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행동은 순자의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순자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인터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선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모습이 서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차림새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에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무릎이 나온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 누가 봐도 저는 지금 이렇게나 비참합니다를 온몸으로 연기하고 있었죠.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꿍꿍이인지 순자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미영은 와락 순자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녀는 순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모습이 정말 처절해 보였지만 순자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눈물이 거짓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어나서 말해라.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 이러니?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예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빚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어머님께 그런 끔찍한 짓을.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법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이미 늦었다. 순자의 차가운 대답에 미영은 더욱더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이혼은 괜찮아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다 포기할게요. 제가 가진 거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형사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저 전과자 되면 인생 끝나요. 앞으로 시키시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어머님 발이라도 할그라면 할글게요, 제발. 역시나 그녀의 목적은 형사 고소 취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질 것이 뻔하고 사방이 막히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순자에게 온 것이겠죠. 하지만 그녀는 사람을 잘못 골랐습니다. 순자는 미영에 매달린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가 내 앞에서 쇼를 하면 할수록 나는 너를 용서할 마음이 더더욱 사라진다는 걸 모르겠니? 너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너의 허영심과 이기심 그리고 너의 어리석음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법의 심판을 통해 치르게 될 거다. 그러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순자는 그녀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미영의 울음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순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애원과는 180도 다른 증오와 악의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이대로 순순히 죽을 것 같아? 너도 내 아들도 내가 지옥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두고 봐.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옥 끝까지 끌고 간다고? 과연 누가 누구를 끌고 가게 될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그리고 며칠 뒤 미영의 저급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의 아들 준수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빨리 인터넷 한번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준수가 보내준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 보니 그곳은 회원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인기 게시판에 순자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악마 같은 시어머니에게 억울하게 이혼하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클릭했습니다. 글쓴이의 아이디는 불쌍한 미영이었습니다.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순자를 희대의 악녀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저는 무능력하지만 착한 줄만 알았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며 온갖 구박을 일삼았습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작은 사치를 부린 것을 빌미로 시어머니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기분 전환을 시켜주겠다며 저를 차에 태우고 외진 해안길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려 자해 소동을 벌인 뒤 제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저를 이혼시키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으려 합니다. 심지어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 형사 고소까지 해서 저는 곧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억울해서 죽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글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울음 이모티콘까지 섞어가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글 밑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악독한 시어머니가 다 있나요? 글쓴님 힘내세요. 요즘 세상에도 저런 시월드가 있다니. 남편은 뭐 했대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변호사 고용해서 끝까지 싸우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영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순자를 비난하고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는 전화기 너머에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당장 저 커뮤니티에 반박글을 올려야 해요. 저 여자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다 알려야 한다고요. 아니다, 준수야. 순자는 오히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흥분하지 마라. 저건 우리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려는 저 아이의 수법이야. 우리가 저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 순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니, 우리는 진흙탕에서 싸우는 대신 가장 우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복수할 거다. 준수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저 게시글의 원문 그리고 저 밑에 달린 모든 댓글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화면 캡처를 해둬라. PDF 파일로 저장하면 더 좋고, 그리고 저 글이 올라온 다른 사이트가 있는지도 전부 다 찾아내서 똑같이 증거를 수집해. 증거는 왜요? 저 아이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줬거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아주 좋은 선물을. 순자의 말에 준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깨달았다는 듯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순자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순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오히려 기쁘다는 듯 웃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하늘이 돕는군요. 서미영 씨가 스스로 무덤을 팠네요. 이 정도면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형사상 처벌 수위도 더 높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준수가 수집한 수십 장의 캡처 파일을 들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미영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하는 고소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서미영의 죄목은 사기 미수에 명예훼손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발악이 자신의 목을 더욱더 거세게 옥죄는 밧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순자는 그녀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예상치도 못했던 추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미영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는 또 하나의 칼을 빼어든 날 순자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조금이나마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진흙탕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맑은 물을 쏟아부어 진흙을 모두 씻어내버리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기나긴 법적 다툼의 끝을 맺는 날들이 차례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결정의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갈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으로 법정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승자의 여유와 당당함으로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마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준수 역시 굳은 표정이었지만 이전처럼 불안에 떠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순자와 준수는 함께 수많은 폭풍을 헤쳐나오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죠. 가정법원 복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만큼이나 복잡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들은 말없이 자신들의 재판이 열릴 법정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서미영과 그녀의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점 없는 눈에 푹 파인 다크서클,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폐잔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자들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순자들은 원고석과 피고석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와 자리에 앉자 법정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 변론 절차는 길지 않았습니다. 순자와 준수의 변호사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요약하여 서미영의 유책 사유와 그녀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발견된 재산 은닉과 횡령의 증거는 재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반면 미영의 변호사는 거의 변론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그저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순자 측 주장에 대해 이렇다 할 반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짧은 변론이 끝나고 판사님이 판결문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판사님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주문.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원고 서미영과 피고 이준수는 이혼한다. 둘째,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에 대한 극히 부당한 대우를 하고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며 악의적으로 가정을 유기한 원고 서미영에게 전적으로 있음이 인정된다. 판사의 입에서 전적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미영의 어깨가 크게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셋째,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피고 이준수의 정신적 고통을 위무하기 위하여 원고 서미영은 피고 이준수에게 위자료로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넷째, 재산 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과 주요 가전도구는 피고의 모친인 이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오히려 원고는 부부 공동생활 중 발생시킨 부정한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섯째, 소송 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땅땅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을 3번 울렸습니다. 완벽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미영은 위자료는커녕 단 한 푼의 재산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순자의 아들에게 위자료와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책상 위로 쓰러지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표를 보내는 사람은 법정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더 큰 심판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형사재판의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사기미수, 횡령, 명예훼손 등 여러 죄목으로 기소된 미영은 이제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국선 변호인이 앉아 있었죠. 아마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었을 겁니다. 형사법정의 분위기는 가정법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검사는 논고에서 서미영의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악의적이며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순자는 다시 한번 증인석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 진술 자격이었습니다. 순자는 판사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준비해온 글을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어떻게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남겨진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고인은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가족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믿음을 배신하고 제 목숨을 담보로 제 재산을 탐했습니다. 또한 제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제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바라건대 재판장님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죄를 엄중히 물어주시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순자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은 잠시 숙연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미영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선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판사님은 판결문을 읽기 전 한참 동안 미영을 나무랐습니다. 피고인 서미영. 피고인은 배우자와 그 가족의 신뢰를 악용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돈에 대한 그릇된 욕망이 피고인의 눈을 멀게 하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잃게 만들었다. 특히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사의 질책을 듣는 동안 미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에 본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서미영을 사기미수, 횡령,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병합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땅땅땅. 다시 한번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집행유예 실형은 면했지만 그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신상 정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가 새겨진 것입니다. 순자는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가는 미영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길고 길었던 싸움이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아들을 위해 아주 오랜만에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순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준수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엄마는 제게 엄마이자 스승이자 제 인생의 영웅이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순자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냥 내 아들 지키려는 억척스러운 엄마였을 뿐이지. 이제 다 지났고 우리 아들 인생 새로 멋지게 시작하는 거다. 알았지?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순자와 준수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독한 태풍이 지나간 뒤 순자와 준수의 땅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먼지처럼 가라앉고 서미영이라는 이름 석자가 순자와 준수의 삶에서 완벽하게 소거된 후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시간은 상처를 치유했고 순자와 준수는 그 시간 속에서 서서히 그리고 단단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준수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고 강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목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나무를 다듬고 자신만의 가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찾아나가는 듯 보였어요. 주말이면 땀에 젖은 채 자신이 만든 작은 의자나 책꽂이를 들고 순자의 집을 찾아와서는 아이처럼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요즘 순자의 삶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그 후로 순자의 삶은 온전히 순자 자신을 위한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순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은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그리고 주말에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순자의 베란다 작은 정원에는 새로운 품종의 난초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자라고 있어요. 순자는 오늘 새로 피어난 호접난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화병에 꽂습니다. 맑은 물속에서 우아하게 피어난 꽃을 보고 있으니 순자의 마음도 덩달아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산행에서 잠시 험준한 바위길을 만났을 뿐 순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순자의 앞에는 난초의 향기처럼 은은하고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길만이 펼쳐질 것이라 순자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그 길을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